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세이 파시픽이라는 홍콩에 거점을 둔 항공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유명합니다. 이 캐세이 파시픽이 지난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호를 쏠 때 바로 일본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본 상공을 지나가고 있을 때 쏘았습니다. 화성 15호를 쏘았는데 4,500km까지 올라갔다가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아오모리의 서쪽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대기권에 진입을 하면서 이 탄두가 부서지고 불탔다고 합니다. 마찰열로. 그걸 보아가지고는 재진입 기술, 이 탄두를 보호하는, 탄두가 불타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이 기술은 아직 북한이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별도로 하고, 이 장면을 캐세이 파시픽 893편 승무원들이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타고 하는 것을, 물론 한 몇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그런 화염이 보였는데도 새벽이니까 그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미사일 시험이 항로에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데, 북한은 우리가 미사일을 쏠 테니까 그 항로에 지나가는 비행기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예고도 없이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비행기와 충돌을 할 가능성은 10억 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안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소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타임지가 내년에 2017년을 이제 신년호에, 보통 연말에 나오는 신년호에 발표하는 올해의 인물 후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10명을 발표를 했는데, 두 단체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김정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의 인물, 세계의 인물이겠죠. 시진핑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 이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올라섰습니다. 빌 게이츠를 누르고 $1,000억 개인 자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제프 베조스. 또 사우디에서 지금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이 황태자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뮬러, 지금 트럼프와 러시아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전 FBI 국장 뮬러도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가 뽑히면은 아주 연초부터 타임지 커버에 김정은 사진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쌓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례 없는 항공 전력이 한반도 상공에 집중해가지고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순간, 김정은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김정은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의 운명이 현재 김정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 무슨 발작을 한다든지 계산 착오를 해서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눌러버리면은 미국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서울에는 확실히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쿄까지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5천만 국민들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순간.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의 이 사고방식이라든지 성격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 연구가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와 맞서는 사람의 심리, 그 맞서는 적장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적을 알면은 이긴다. 그 말은 적장입니다. 적의 장수를 알면은 이긴다는 것이죠. 적의 장수를. 처칠이 히틀러한테 이긴 이유는 히틀러가 처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처칠이 히틀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김정은의 행태와 사고방식을 면밀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연구하고 있겠죠. 김정은이가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되고 2011년 12월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공식적인 권력자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성격 분석을 했습니다. 4가지 말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째, 위험하다. 예측 불가능이다. 그 다음에 과대망상이다. 폭력을 좋아한다. 이 4개를 합치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사람 손에 미사일 발사 포탄 누를 권한이 쥐어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 김정은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리 도발을 해도 나는 끄떡없다 하는 자기 운명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대망상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한 책임 또한 있습니다. 6.25 이후에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응징을 하지 못한 경우, 1968년 1.1 사태가 있습니다. 청와대 습격 기도 사건이죠. 김신조 등 30몇 명의 특공대가 청와대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 며칠 뒤에 동해상에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불법 납치해 갔습니다. 북한이. 연속으로 일어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적절한 보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굽히고 들어갔어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송환받기 위해서. 이때 아마 간이 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해 늦가을에 울진에 수백 명의 공비들을 상륙시켰습니다. 난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은 이승복 소년 등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비를 보낸 북한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969년 EC-121이라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E가 붙으면 비행기 앞에, 이거는 일렉트로닉 정보 수집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공해상에서 격추시켜 버렸습니다. 북한이. 그런데도 미국이 처음에는 원산을 포격하려고 하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수십 명이 죽었는데도 미국이 그냥 좋게 말하면 참는 것이고 응징을 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 6월 국립현충원, 당신은 국립묘지인데 국립묘지 들어가는 그 문, 입구 문 지붕에다가 이 폭발물을 장치하려다가 작동을 잘못시켜가지고 폭파되는 바람에 겨우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웅산 테러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6.25 기념일에 참배할 때 터뜨려서 박 대통령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에 의한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1976년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 미군이 2사람이나 미군 장교입니다. 참살당했는데도 미국은 김일성이가 유감을 표하니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와서 1983년 10월 9일 아웅산까지 따라가가지고 미얀마까지 따라가서 참배하는 전두환 대통령 늦게 출발해서 살았고 상차관급이 17명이나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제대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서울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6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11월 유명한 카알기 폭파 사건 115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 북한 소행임이 확실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력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북한이 핵개발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니까 미국이 북한을 핵시설을 공격하자고 하니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말렸습니다. 그 2년 뒤 동해안에 잠수정을 통해서 북한 공비들이 수십 명 상륙해서 소탕전이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쭉 한 10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이것 다 평양을 폭격하든지 이걸 지시한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김정은을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미국과 한국은 종이 호랑이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핵실험, 미사일 실험해도 말로만 그러겠지 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과대망상인데 모든 독재자는 과대망상 환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도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는 식으로 당해봐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요사이 북한은 이성적으로 뭐 행동한다든지 김정은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는, 특히 1인 독재자는 정보 판단이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런 점을 알고 사고 패턴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후세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후세인은 이라크에서 독재자가 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측근도 죽이고 정적도 죽이고 쿠르드족한테는 가스를 써서 죽이고 했습니다. 이 인간 또한 자기는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는다. 자기는 영웅이다. 중동의 영웅이다. 이런 확집에 사로잡혔는데 예컨대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후세인의 주적은 이란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아파를 가진 두 나라가 있는데 이슬람의 시아파, 수니파 아시겠지만 다수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입니다. 한 80%. 그러나 이란, 이라크는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시아파의 주도권을 누가 잡냐를 가지고 이란, 이라크가 항상 으르렁대는데 79년에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바로 다음 해에 이라크가 이란을 쳤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이라크를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한테 당하고 더구나 대사관이 이란 폭도들한테 점거당하고 그것을 그들을 구출하려고 보낸 이 이야기는 카터 행정부 때입니다만은 특공대가 사막에서 막 폭풍을 만나가지고 중도 실패를 하는 그런 창피를 당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이라크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후세인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쿠르드족을 상대로 이 독가스를 쓴 것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에 쿠웨이트를 침공을 합니다.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은 미국이 구경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때 우리를 도왔던 미국이 눈 감아주겠지. 쿠웨이트가 뭐 작은 나라인데 이거 오판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유엔 결의도 받아내고 해가지고 그때는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있을 텐데 부시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한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물러가라고. 쿠웨이트 도로 돌려주고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이라크 군대를 쳤는데 뭐 간단하게 한 달 만에 간단하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때 왜 후세인이 이런 바보짓을 했느냐 하면은 후세인은 이란에 약하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 내가 쿠웨이트를 점령한 다음에 쉽게 물러나면은 이란이 나를 만만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2003년에 또 반복되었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나고 미국에서는 후세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후세인은 알카에다를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워싱턴의 판단이 이라크가 핵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오판을 한 것입니다. 근데 후세인이 나는 이라크에서 핵 개발을 하지 않다. 조사단 와가지고 마음대로 뒤져라. 유엔이 하자는 대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발가벗겠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전쟁으로 가지 않았는데 후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뭘 하고 있는 것처럼,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이것도 그 원인은 이란에 대해서 내가 약하게 보였어야 이 면목에 서지 않는다. 특히 시아파에서 내가 맹주가 돼야 하는데 이처럼 그렇게 해서 두 번 다 전쟁을 불러들이고 두 번째 전쟁 때문에 후세인은 몰락하고 잡혀서 사형되어 버렸습니다. 독특한 이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도 프랑스를 점령하면은 영국은 대화로 나올 것이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영국은 대화로 나오지 않고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이 독재자의 오판 중에서, 정부 오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오판이 스탈린의 오판입니다. 스탈린은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다 나중에 보니까 정확한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이 러시아 침공작전을 펴기 위해서 150개 사단, 전차가 3,350대, 대포가 7,200문, 전투기 2,770대를 동부전선에 집결시키고 있었으니까 이게 비밀 유지되겠습니까? 결정적 정보가 너무나 유명한 소련 간첩망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으니까 정보를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날짜까지 딱
집어서, 예컨대 6월 16일, 개전 6일 전입니다. 영국에 있던 소련 이 간첩이 소련에 포섭된 독일 공군 정보장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스탈린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언제든지 침공이 가능하다. 이런 정보를 받은 스탈린은 그걸 무시하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 독일 공군 간첩은 장녀 같은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라. 이자는 역정보를 주고 있다. 아주 경멸했습니다. 왜냐? 스탈린은 그때 히틀러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언젠가는 히틀러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41년은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하들한테. 이 독재자는 부하들한테 한 이야기를 조음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체면 문제가 걸리니까. 그런데도 계속 독일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근데 도쿄에 독일인 기자로 위장한 소련 간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처드 조르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쿄에 있는 독일 대사관을 자주 출입하면서 그 대사 부인과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본 주재 독일 대사를 통해서 독일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또 보고를 합니다. 스탈린한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스탈린은 이것도 묵살해버려요. 가장 확실한 정보는 누가 주느냐 하면은 소련 주재 독일 대사입니다. 놀랍게도. 적국이죠. 소련 주재 독일 대사 슐렌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월 초에 독일 주재 소련 대사 데카노조프라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히틀러가 전쟁을 결심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완전히 간첩질인데, 왜냐?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늘 반대하였던 비스마르크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고급 정보를 줍니다. 이것도 보고를 스탈린한테 하니까 스탈린이 하는 이야기가 역정보 공작에 드디어 대사까지 나섰구만 해가지고 묵살해버렸습니다. 이 슐렌버그라는 사람은 후일담이 있습니다. 1944년 여름에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처형됐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히틀러가 소리를 칠 것이라는 정보를 준 것이죠. 영국 처칠 수상도 영국 정보기관이, 그 유명한 영국 정보기관이 얻은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스탈린에게 침공이 임박했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스탈린은 반공주의자로 유명한 이 처칠을 히틀러보다도 더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 22일 새벽에 전 전선에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전이 벌어졌을 때 스탈린은 완전히 말하자면 쇼크를 받아가지고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기습받아가지고 그 순간부터 지휘한 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스탈린은 기습받은 초기에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예측과 워낙 다르니까. 심지어는 자꾸 스탈린한테 개전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올리는 데 대해서 스탈린이 신경질을 내니까 그 비밀 경찰 총수 베리아죠. 베리아는 그 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간부 4사람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스탈린은 처음에는 이게 히틀러의 명령에 의한 공격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독일군 누군가가 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몰로토프는 외무장관인데 독일 대사한테 빨리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독일 대사가 선전포고문을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스탈린은 기습을 당하고,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려가지고 러시아의 겨울과 공산당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조직력으로 결국은 버텨내서 히틀러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정보 판단이 쓸데없는 피해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더 길게 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독재자의 공통점인 과대망상, 자기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에 타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중간에 타협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협상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우리는 북한 핵 폐기를 선언해야 된다고 지금 트럼프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은 김정은은 우선 김정은 내부에서 권위를 상실해가지고 부하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굴복하면 부하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실적이 없다. 그럼 권력을 세습받은 것밖에 없다. 나이도 30대 초반에 어리다. 더구나 어머니는 제일동포다. 백두혈통은 김정남 형. 그래서 김정남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핵 전력을 완비해가지고 미국과 맞짱 뜬다. 트럼프가 자기를 상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기분 좋아할 겁니다. 더구나 타임지가 올해 인물로 후보에 올랐다는 보고를 아마 받았겠죠. 속으로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허풍으로 보이지만은 김정은으로서는 내부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충돌 코스라 이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지금 충돌 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것은 세계 1등 국가의 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본토의 안전과 트럼프의 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대제국, 로마나 영국 같은 대제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체면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체면. 그러니까 체면이 구기면은 그 제국의 힘이 없어진다. 한국전에 파병을 결심한 것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체면, 가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트럼프는 김정은을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라켓맨이라든지 약간 미친 사람이라든지 뭐 깡패 같다느니, 그것은 김정은의 심리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자극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미국의 지금 작금의 안보보좌관의 이야기라든지 트럼프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금 한 달 사이에 한반도 수역과 한반도 상공에서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김정은이가 먼저 도발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선제 공격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발을 당하면은 강하게 보복할 수가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41년에 지금 트럼프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미국 안에서는
반전 여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독일 계통 이민들이 유럽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 그런데 일본이 미국으로서는 참 고맙게도 진주만 비섭을 하니까 미국 여론이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유럽 전쟁에도 참전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때 진주만 공습이 없었으면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런 도발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이 압박이 먹히면은 김정은은 굽히고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세 방면으로의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도발을 이렇게 마치 칠 것처럼 압박을 가하면은 중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기름을 끊을 것이다. 협조할 것이다. 아니면은 김정은이가 불복하든지 도발할 것이다. 그때는 때린다. 서울이 좀 위험해지더라도 그것은 감수한다. 더구나 한국이 별로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선은 미국 본토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충돌 코스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긴장이 서로 고조가 되면은 언젠가는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그때는 상황이 주도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전쟁으로, 유럽 전쟁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은 전쟁을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황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맥히지 않는 상태에서 엮여 들어갔는데 바로 그런 거대한 전쟁으로 가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고 보이고,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와 김정은인데 아마 어느 순간 지나면 두 사람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